자,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AT&T, 미국의 AT&T라면 옛날에 미국의 유일의 그 전화 회사죠. 어느 정도냐면 우리랑 좀 다릅니다. 물리적인 전화기조차도 렌트예요. AT&T는 개인이 전화기를 못 썼어요. 번호 당연히 AT&T 거고 전화기 기계도 AT&T 거예요. 옛날에는 AT&T 저게 미국판 AT&T가 근데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하려고 서비스를 준비했어요. 그게 이제 프랑스에 있던 미니텔과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먹통 단말을 두죠. 거기에는 아무 CPU나 저장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뭘 두들기면 전기 신호가 전화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국에서 그게 데이터로 바뀌어서 그게 이제 무슨 그때는 지금 같은 광 케이블도 아니야. 아무튼 좀 이상한 방식들 많았어요. 그게 이제 컴퓨터로 가서 컴퓨터에서 처리돼 갖고 다시 전화국 통해서 제 전화국 제 단말에 또르륵 하고 글자가 뿌려지는 거예요. 흑백 모니터 조그만 거예요. 그게 프랑스 미니텔이에요. 80년대. 좋다고 박수 쳤었어요. 80년대, 90년대 초에. 미국 AT&T가 그것에 미국판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과 인터넷이 충돌을 한 겁니다. 두 개의 세계관이에요. Dialogue between two world systems. 그게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그 써가지고 그 종교재판 받고 죽을 뻔한 게 그 책 써서 그래요. 그 책을 그 당시에 시정 잡배 언어인 그 피렌체 이탈리아어로 써서 라틴어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지동설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저기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헬리오센트릭이죠. 그 다음에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그러면 이제 지오센트릭이 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저기 가면 그러니까 그 김일성을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 푸틴을 황제로 모시는 우리 위대한 슬라브인을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 우리 베트남 공산당을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러나 그거는 다 개족보들이니까 빼고 나면 천동설, 지동설 두 개 사이의 세계관의 대화라는 게 세계관의 충돌이죠. 그래서 디알로그고 영어로는 다이얼로그라고 부르고요. 그 책이 16세기에 나온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에서 두 개의 세계관의 충돌인데 똑같아요. 저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1980년대 후반에서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1994년까지의 적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AT&T는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지금처럼 이제 조그만 전화회사들, 조그만 통신사로 잘라지기 전이에요. 그냥 AT&T 하나밖에 없어요. 통신사가 미국 전체에. 무시무시한 회사예요, 저거. 그러면 그 AT&T는 무슨 방법을 생각한 거냐면 그 집안에다가는 먹통 단말, 그러니까 메모리도 없고 무슨 뭐 칩 당연히 프로세서도 없죠. 그냥 이거 있고 그러면 그거를 전기 신호로 빙빙빙빙 바꿔가지고 구리선 타고 전화국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전화국은 그거를 해갖고 그 데이터로 바꿔서 서버로 보내요. 혹은 전화국 내부에 조그만 서버를 두고. 그래서 그 당시엔 서버값 비쌀 때인데 90년대 초에 AT&T가 저걸로 그 당시 돈으로 몇 빌리언 달러를 썼어요. 그거 다 휴지됐죠, 나중에. 그러면 AT&T 방식은 뭐냐면은 망 중앙에 저 빨간 게 커지는 게 지능이 높은 겁니다. 망 중앙에 지능이 높고 중앙 쪽으로 갈수록 개인 쪽으로 갈수록 지능이 낮아요. 인터넷은 뭐냐면 망 중앙에 없는 거야. 개인과 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메인만 존재하는 거예요. 저게 도메인이에요. 저 개인들이 모인 데가. 저 왼쪽 아래 빨간 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사무실, 우리 공유기 하나씩 쓰는 데가 다 작은 도메인들이에요. 내가 만든 도메인이지. 공유기를 가지고 내가 설치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 라우터가 하나 나와 있어. 공유기도 라우터지만 그 가정용 조그만 라우터고 그건 진짜로 빵빵하게 돌아가는 큰 라우터예요. 그 라우터 입장에서 자기 아래에 있는 건 다 도메인이야. 그래서 이 도메인과 도메인 이거죠. 도메인과 도메인이지 전부. 그래서 내가 도메인의 관점에서 내가 인터넷 주소 몇 번에서부터 몇 번까지가 내가 관리하고 있어. 이거를 갖고 있는 거야. 한 도메인은 IP 애드레스
몇 번에서부터 몇 번까지 구간을 갖고 있어요. 애드레스 구간을 한 도메인은. 그래서 이 도메인들이 막 이게 이렇게도 모이고 큰 도메인 밑에 작은 도메인이 들어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내 집에 내가 공유기를 넣으면 그게 작은 도메인인데 그건 내가 사는 아파트라는 큰 도메인의 일부지만 큰 도메인에 있는 다른 멤버들이 내 허락 없이 내 집 안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접속이 안 되죠. 식별도 안 되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눈에 안 보이죠. 이런 컨셉이에요. 개인과 그 개인들로 이루어진 도메인들이 층층이 막 섞여 있는 거. 그게 인터넷 관점이에요. 그럼 제일 인터넷망에서 제일 똑똑한 건 뭐야? 개인단 말입니다. 이거 무시무시하게 똑똑한 놈이에요. 그럼 제일 멍청한 놈은 뭐야? 큰 통신 장비로 갈수록 멍청해져요. 인터넷은. 통신 장비가 제일 멍청해요. 망 노드가 가려면. 왜 그러냐면 통신 장비는 할 줄 아는 게 이 구멍에 들어온 거 읽어보고 주소지 보고 이 주소지는 저 구멍 쪽이야. 저 구멍 들어온 거 저기 목적지 보고 저 구멍 쪽이야. 이거밖에 못하는 애 이거. 분류해서 구멍으로 보내는 거. 분류해서 구멍으로 보내는 거. 구멍 한 4, 50개 갖고 있으면서 4, 50개면은 50 곱하기 49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루트가 몇 개가 나오냐면은 한 2,500개 루트 나오는 거 아니에요? 2,500개 루트밖에 몰라. 걔는 2,501개부터 몰라요. 걔 사전에서 2,501번째 루트만 아는 게 루트만 아는 게 뭐 꾸불꾸불한 길도 몰라. 구멍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나중에 49개 구멍 중에 얘는 어딜 가야 돼? 여기구나. 딱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 중앙의 장비는 굉장히 지능은 낮아요. 오히려 지능만 치면은 걔보다 집에서 쓰는 공유기가 지능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얘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바깥에는 공용 IP, 그러니까 정식 인터넷 주소로 내보내주고 안에는 자기가 사설 IP 192.168로 시작되는 거 사설 IP 주소를 뿌리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데이터 꾸러미는 다 공용 IP로 바꿔서 내보내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오는 거는 다 사설 IP 중에 요거는 쟤한테 가는 거야를 식별을 해요. 그러면 항상 인터넷 공용이 그렇잖아요. 항상 트래픽이 집 안에서 밖으로 향해서 나갔잖아. 그러니까 나갈 때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얘가 어디로 갔었다는 걸. 그래서 거기서 온 답은 얘한테 보내줘. 거기서 오고 뭐 다른 마킹이 있어요. 그 세션 같은 게. 세션이라고 하는 레이어 4, 제4층에.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기 비싼 중앙망 장비에, 중앙망이 없죠. 비싼 공용 망 장비에 비하면 쉽게 말하면 아파트 1000세대짜리 아파트 통신실에 있는 이만한 라우터보다 집에서 3만 원 주고 산 4만 원 주고 산 조그만 공유기가 지능 수준은 훨씬 높은 놈이에요. 얘는 그 대신에 이쪽은 처리 속도가 정확하고 잘 안 죽지. 이 통신실에 있는 건 전문 장비는 처리 속도가 빠르고 안 죽는 거예요. 하는 작업의 지능 수준은 통신실에 있는 게 훨씬 낮아요. 그 인터넷망의 특징이 저래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저게 이제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했던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에 그때 둘 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참 기막힌 명제를 싫어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 말을 잘 이용했던 거는 자기가 만들어서 한 건지 남의 걸 인용한지 몰라도 항상 떠들고 다녔던 건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돼요. 모든 사무실과 가정에 컴퓨터를 놔드리겠습니다. 그때 타자치 때예요. 80년대 초에 빌 게이츠가 저 얘기를 했어요. 당신 손가락 위에 정보를 두십시오. Information at your fingertips. 80년대 말에 빌 게이츠 저 말했어요. 자, 미국이 전부 다 끌어안고 가. 중요한 거는. 이게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사례를 한 4개. 그건 AT&T 모델이에요. 미국의 글로벌 군사 체제가 미국 집중형이야. 미국 집중 체제.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유럽의 어떤 국가도 혹은 뭐 다른 국가도 그걸 요구하는 게 없는데 한국만, 유독 한국만 미국한테 야, 우리 너희랑 연동하지만 너희로부터 독립적인 도메인을 좀 인정을 해줘. 우리도 시스템 하나 만들게. 근데 너희 큰 시스템 안에 있어도 좋고 옆에 있어도 좋아. 어차피 너희는 덩치가 크잖아. 전 세계를 다루는 애들이잖아. 우리가 시스템 하나 탁 이게 크게 이제 네트워크에서 다 군인 저것까지 저기 모든 자산 다 연결되고 위성에서부터 저기 개인용 무슨 대전차 그 미사일까지 연결되는 그 시스템 다 만들 테니까 그거 우리가 그거 만들도록 좀 어드바이스 좀 하고 좀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냥 그 방해하지 마. 우리가 이거 만들다 보면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많이 수출해야 되거든. 바깥에 그 수출하는 거 좀 막지 말고 우리가 꼭 수출 안 해야 된다. 쟤는 독재자고 이상한 놈이다. 그때만 좀 알려줘. 근데 우리 막겠다는 그런 그 흉악한 의도는 갖지 말아줘. 우린 좀 그렇게 말해야 될 처지예요. 미국한테. 우리가. 근데 이런 말을 하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그게 프랑스가 됐건 독일이 됐건 어디가 됐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런 필요를 느낀 적이 없어.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체제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 필요가 나오게끔 하는 중러 국가자본 파시즘에 의해서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처지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게 상황이. 자, 미국이 얼마나 그 미국 집중적 체제를 고집해 왔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호크.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4대에다가 컨트롤 센터까지 해서 그 5점이 한 조인데 그 조 단위가 넘을 거예요. 한 세트가. 우리가 돈 내고 미국인이 운영합니다. 저거 사오면 우리 군인들이 배워서 하냐? 아니에요. 커튼 뒤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운영해. 우리한테 데이터만 줘. 데이터를 어떻게 마사지해서 줬는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럼 그거 왜 사? 안 오는데? 돈 안 내면? 저걸 왜 미국에 고집하냐? 야, 어차피 이 세계의 안보를 지키는 군사체제는 미국에 집중돼 있어. 미국 집중체제야.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우리 집중성에 대해서 도전하지 마. 이거예요. 미사일 똑같죠. 미중 대립이 격화된 다음에야 미사일 제한이 풀렸죠. 미사일 제한 풀리니까 우리가 무슨 짓 했냐. 이거 한번 보세요. 기막힙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쏘는지. 이거 탄도미사일인데. 그냥 들어가잖아요. 뭐 1m, 2m, 3m이네. 우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애가. 관성항법 장치거든요. 저건 GPS도 아니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초정밀 관성항법 장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자, 미사일 저래요. 저거 해제하기 전까지는 저렇게 안 보였었어요. 해제한 다음에 막 사거리 늘어나고 탄두 무게 늘어나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현무 지금 5는 뭐 탄두 앞대가리 무게가 10톤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재래식 화약을 채워도 10킬로톤짜리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만큼 거의 히로시마 원폭이 15킬로톤인가 그럴걸요. 그런 정도의 파워인데. 중국이 우리 팼다 그러면 그거 하나 꼬비쳐 놨다가 베이징에 대고 때리면 어떻게 돼요? 히로시마 같이 되는 거예요. 우주 로켓과 레이더 말씀드릴게요. 로켓에 대해서 미국 기여 없잖아요. 미국이 누리호 할 때, 그 앞에 나로호 할 때 도와줬나? 안 도와줬지.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에 이상하게 작업해가지고 러시아 불검 사업으로 해갖고 거기서 끌어내다가 했는데 걔들 로켓 엉터리 거 도입해갖고 우리 개고생하고 간신히 나중에 하나 써와서 궤도에 올린 게 100g짜리 올렸잖아요. 어저께 1.5톤에 150g인가? 100g인가 그래요. 1.5톤에 10,000분의 1 크기.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레이더 똑같죠. 지금 여기 오른쪽에 저게 그냥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KDDX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쯤부터 시작하는 차세대 구축함, 이지스 구축함 프로젝트인데 생긴 게 줌알트 같죠? 굉장히 뭐 SF에 나오는 배 같잖아요. 왜 저렇게 형상이 나오냐면 그 레이더에 안 걸리려고. 그럼 가운데 저 피라미드 비슷하게 팔각형 피라미드 같이 생긴 건 뭐냐? 뿔이. 저게 통합 마스터라는 애요. 이게 그 레이더들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X밴드 레이더 그러니까 그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레이더가 다 달라.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요 노란 박스에 들어있듯이 배 위에 막 뭐가 둥그런 게 막 이것저것 여러 개가 지저분하게 달려 있었어요. 저거를 하나 속에 넣었어. 왜냐? 자기가 주파수 조정하면 발진 소자가 X밴드 냈다가 뭐 다른 밴드 냈다가 마음대로 내요. 그냥 조작하면. 그게 이제 A사 레이더예요. 근데 A사 중에 최고를 우리가 만든다고. 그거 어떻게 만들게 됐냐? 그거 전 세계에서 몇 군데 못 만들어요. 5군데나 될려나 A사? 근데 품질이 나오는 데는 5군데도 안 돼요. 저거 어떻게 만든 거냐면 러시아가 우리 불곰 때 A사를 우리가 넘겨받았어요. 근데 걔들이 만든 A사는 말하자면 과격하게 표현하면 진공관 같이 만든 거예요. 옛날 부품들 갖고 아날로그 부품 막 그냥 납땜질해서 그거를 원리를 해독을 해낸 거야. 그 이해한 원리를 칩으로 옮긴 거예요. 칩으로 옮길 때 우리가 쓴 게 그 첨단 소재 칩이에요. 잠깐만, 나는 모르겠다. 질소갈륨인가 뭔가. 첨단 칩 썼어요. 그 소재가.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성능이 좋아요. 얼마나 좋으면 이스라엘 엘타가 붙었냐, 엘타, ELTA. 이스라엘 국영기업이고요. 세계적인 그 레이더 회사예요. 그래서 신호처리란 건 뭐냐면은 이제 ELTA 같은 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뭐 이건 러시아 몇 년도 무기의 그 형상이다. 이건 뭐다. 신호가 이렇게 오면 이건 뭘로 봐야 된다. 뭘로 봐야 된다. 그 데이터 족보가 있잖아. 전 세계 모든 종류의 무기와 자동차, 비행기에 대한 데이터 족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십만 건이. 그러면 이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중에 얘야 라고 매칭이 돼야 돼. 이거 얘야, 이거 얘야. 그걸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엘타랑 같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 팔기는 또 누가 파냐? 레오나르도, 유럽 유수의 방산회사가 자기들이 나서서 팔겠다고 지금 덤볐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검증해보고 하는 거죠. 그거 되지도 않는 거 떠드는 겁니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요, 여기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어마무시한 측정 시설들이 있어요. 레이더가 성능이 이게 난다, 출력이 어떻다, 여기서 이 정도 감도면은 이게 1000km를 간다, 2000km를 간다, 2000km 간다, 그럴 때 칩이 발열이 얼마다 견딜 수 있냐, 없냐, 칩이. 그때 전력 소모가 어떻게 된다. 이게 다 한꺼번에 그 측정이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측정실들이 있다니까요, 이제. 비행기 개발할 때 마찬가지죠. 비행기 풍동이라고 큰 동굴 같은 파이프 아닌데 거기에 바람이 초속 400m씩 불어요. 제일 초음속 비행기 할 때 제일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아음 속에서 그러니까 음속의 0.8배에서 음속의 1.2배 사이 왔다 갔다 할 때 음속 깼다가 안 깼다가 음속을 깼다가 늦어졌다 깼다 늦어졌다 이게 제일 충격이 커요. 기체에. 그걸 천음속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천음속. 그러니까 이 큰 비행기 몸체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큰 동굴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 대고서 저기 말하자면 10초는 음속의 0.8배. 그 다음에 갑자기 음속의 1.2배, 또 0.8배, 2.1, 1.2배, 0.9배, 1.1배, 0.8배. 이거를 계속하는 그런 실험실을 다 갖추고 있다고 이제. 그때 이 비행기 여기에 얼마나 진동이 가고 어떤 그러니까 기체의 그
공력이라 그러나 그 양력은 어떻게 작동이 되고 기체가 받는 그 피로도는 어떻고 이걸 다 센서 달아서 다 측정해요. 얼마나 첨단이라니까요. 저 같은 사람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행복하죠. 예. 여기 참 경이로운 세상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 뭐 이 A사가 안 돌아가는 걸 갖고 언론 플레이하고 장난치고 있다. 이거 간첩 같은 소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둘 다 우주 로켓과 레이더 시발점은 뭐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게 된 게 러시아에서 우리가 불검 사업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게 된 게. 근데 우리는 훔쳐온 게 아니라 돈을 다 줬어요. 그래서 당당해. 중국은 막 훔쳐오죠. 러시아한테는 엄청 훔쳤어요. 몇천 건 훔쳤어.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집중 체제의 나머지 네 번째. 지금 이제 7월 달에 지금 7월 중순쯤 이착저착해서 지금 기막힌 광경 보실 겁니다. 이게 오른쪽 사진 2022년 저 멋있게 나는 거죠. 꼭 F-22 랩터 같이 생겼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 미국 F-35보다 하나 더 위. 그거예요. 우리 요번에 나는 게 저 KF-21입니다. KF-21. 그러면 우리 비행기 얼마나 이거 다 비행기가 난다 그래서 다음날 군대에 납품하는 거 아니에요. 날고 나서 뭐 2년 3년 동안 계속 테스트하면서 계속 검증하고 보강한 다음에 납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7월부터 날려서 2년 반을 날린 다음에 2023, 4, 2025년인가 납품 계획일 거예요. 2년 반인가 3년 반을 날려요, 우리가. 저걸 2025년쯤 납품한다고요. 아무리 빨라도. 제가 지금 아래 숫자는 군에 납품된 거 기준 아닙니다. 첫 비행이 언제 있었냐예요. 저 프로펠러 비행기 KT-1 저게 1999년입니다. 그리고 불과 4년 후에 당시 고등훈련기 T-50인데 나중에 T-50을 몇 년 있다가 경공격기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다는 게 아니라 확장시켰어요. 기능을. 그게 FA-20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고 있는 비행기 중에 하나죠.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저급에서는. 그러니까 저게 음속의 1.5 정도 되고 정비하기 쉽고 그다음에 무기 한 3, 4톤 실을 거예요. 3, 4톤 정도 장착할 수 있고 저급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비행기. 그리고 저것도 쓸 수 있고 훈련용으로도 쓸 수 있고 경공격기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허접한 세스나 태워가지고 비행기가 이런 거야 라고 훈련시킨 다음에 바로 저거 태워서 이제 훈련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베스트 파일럿 하나 나오는 거예요. 공군 파일럿이. 그리고 이제 요번에 KF-21인데 KF-21을 하겠다라고 한 게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다. 박 대통령께 감사드리고요. 2015년이에요. 그래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세요 이렇게 했나 봐. 저 정도 하려면 그런데 4대 핵심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죠. 라이센스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에이사 레이더, 그다음에 적외선 탐색 추적 IRST, 전자 광학 추적 그러니까 이게 망원경으로 보듯이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EOTCP, 그다음에 제머, 상대방 통신, 상대방 레이더 교란시키는 거. 이 네 가지를 좀 제밍을 하려면 상대방의 주파수를 알아내야 되고 상대방의 주파수를 이거 썼다 저거 썼다 허핑을 하고 있다 그러면 허핑 패턴을 알아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쪽에서 주파수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제밍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첨단이라고요. 저 네 가지인데 미국이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그거 안 돼. 그러면 이제 나쁘게 야박하게 표현하면 이거 뭐냐면 야 너희는 그냥 비행기 몸체 잘 만들고 엔진만 잘 다뤄. 그 안에 두뇌와 신경과 무기는 우리가 다 달아줄게. 저 레이더나 저런 거랑 무기가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책 중에 하나가 미국산 레이더가 아니면 미국산 무기를 안 붙인다예요. 미국 정책에 그걸 고집을 한다고요. 우리의 두뇌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두뇌와 신경을 써야 그 다음에 미국의 데이터 링크랑 연결되잖아. 복잡합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미국이 지금까지의 미국의 국방정책은 미국 집중체제예요. 그런데 이놈의 한국이 이상하게 요새 최근 하는 짓이 불과 한 2년 사이에요. KF가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 게 저 A사 레이더 보고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보셨지만 그 FA-50을 봤기 때문에 쟤들 몸체에다가 엔진 다는 건 해. 그건 곧잘 해. 이건 인정을 해. 야, 그런데 저 정도 비행기를 만들고 저 정도 엔진을 달았으면 KF-50, 저 KF-50은 저게 한 요새 몸값이 올라가서 KF-50이 한 400억 받을 겁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거요. 기본이 아마 한 700억, 800억에서 시작할 까 깡통일 때. 거기다가 이제 A사 레이더 붙이고, IRST 붙이고, EOTCP 붙이고, 제머 붙이고, 항전 시스템 붙이고, 그 다음에 헬멧에서, 이거 그 헬멧 앞에서 그냥 헬멧 안에서 그 가상현실처럼 360도가 다 보이는 거. 이거 붙이고, 그 다음 눈동자만 딱 주시해도 거기로 락온이라 그러죠. 쩌르륵 해서 딱 여기 삐삐삐삐 십자 딱 그려서 타겟 딱 지정하는 거. 이런 거 붙이고, 뭐 저런 거 잔뜩 붙이면 무기 붙이기 전에 그런 이제 무기를 치를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주는 거. 그러면 저거 그냥 한 천만, 저기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 그냥 한 300억, 400억이 아니라 한 7, 800억 하죠. 그러면 바로. 680억? 7, 800억 할 거예요. 바로. 거기까지 가면. 한 800억 갈 거예요. 저 한 대가. 그 다음에 무기 붙이면 이제 무기 값에서 따로 또. 그러니까 저게 무시무시한 거죠. 저게 이제 한국군이 한 200대 쓰게 될 겁니다. 저게 결국은. 그 무시무시한 거예요. 저게 거의 그러면서 계속 또 진화하거든. 지금 제가 말한 것까지가 블락 20까지예요.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무기 수 줄이고 무기를 뱃속에다 집어넣는 거. 그 내부 장착장. 그러니까 베이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스텔스 도료 입혀놓으면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F-55보다 뛰어나거든요. 저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뒤에 가오리들 따라오죠. 저거 제가 그린 그림 아닙니다. 저거 한국 항공산업. 항공우주산업. 거기가 그린 거예요. 카이가. 그러니까 무인 드론을 이끌고 같이 MUMT, 그러니까 Man Unmanned 택틱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T가. 그러니까 드론과 유인 조종 비행기가 드론과 비행기가 한꺼번에 펼치는 드비 공동작전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다. 드비 공동작전 가면 저거 5.5세대예요. 아직 이 순간에 랩터도 드비 공동작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5세대의 최강자. 5세대라고 꼽힌 F-35 아직 이 순간에 못하고 있습니다. 드비 공동작전까지 하면 5.5세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 정도 펼치려면은 이게 돼야 되는 거죠.